황교안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기자들의 관심은 오히려 대선 출마 여부에 쏠렸습니다. 어떻게 답했을까요? 먼저 지난 12월 국회 대정부 질문 때입니다. 총리님, 혹시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했던 황 권한대행이 오늘은 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그동안 정치적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특히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또 지지자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지율에 관한 보도는 저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권한 대행으로서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면서 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그 생각뿐입니다.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을 분명하게 하지는 않았죠. 이는 앞으로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녹록지 않으면 그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말로도 풀이가 됩니다. 한편 가급적 정당 사람들은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오늘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을 만나는 등 연대 시기를 좀 앞당긴 모습이고요. 문재인 전 대표는 이틀째 호남에서 머물며 다시 한번 호남 민심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에서는 삼선의 박순자 의원이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추가 탈당자가 또 나오게 될까요? 오늘은 또 민주당의 다크호스라는 이재명 시장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장소는 자신이 12살 때 일했던 공장에서였습니다. 바로 이곳은 12살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학교 대신 공장에 출근했던 빈민 소년 노동자의 옛 어릴 적 일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는 힘겨운 노동에 시달렸던 그 소년 노동자의 소망에 따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여러분께 고합니다. 어제 KBS 특별기획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에 출연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독일 연립정부의 예를 들면서 이번 대선에서 야권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내일은 안철수 전 대표가, 모레는 문재인 전 대표가 출연을 하는 등 오늘부터 사흘간 굵직굵직한 대선 후보들의 생각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밤 10시 KBS 1TV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선 전국에 키를 쥐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시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중대한 직책을 맡으셨는데 유독 이 당대표와 인연이 없으시다가 사수 만에 거머쥐신 거잖아요. 이거 축하받으실 일이죠? 삼수 만에거든요. 삼수입니까? 아, 그렇군요. 자, 그만큼 또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테고 포부도 크실 텐데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산적한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뭘까요? 두 번 다 친노들하고 싸웠으니까 그만큼 도전 정신도 높이 사야 되지만 친노에 대한 여러 가지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도 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선 전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리무중입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모든 것이 결정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워밍업, 또 정치부 기자들이 쓰는 흥미로운 기사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판이 윤곽이 잡히면 요동칠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해도 저 말 나온 김에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석할 여지도 좀 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나올까요?
저는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 자리에 올라가고 지금 현재 새누리당 보수층 후보가 적당하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네. 반기문 총장이 나타남으로써 황교안 총리의 출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졌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같은 당의 안철수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중간에 낙마할 것이다. 오늘 또 강조를 했거든요. 글쎄요, 지금 뭐 저도 반기문 총장이 2년 반 전부터 그쪽 측에서 저랑 꾸준히 접촉해왔고 네. 그때마다 저는 우리 당 후보를 키워야지 네. 잘못했다가는 반기문 총장만 쳐다보다가 닥쳤던 개신세 된다.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역시 제가 봤던 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최소한 어디 기초의원을 출마하더라도 네.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비전을 제시하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또 행보를 하면서 정치인은 말 한마디가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인데 이번에 10년간의 유엔 사무총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좀 야무러지고 똑똑한 말씀은 했지만은 어떤 메시지도 없고 또 실패한 사람들하고 다니고 또 심지어 매일 그 행보가 도저히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은 며칠 전에도 이렇게 표현하셨죠. 국민의당 반기문에 대한 분이 거의 다쳤다라는 그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줄기차게 얼마나 다쳤습니까? 그럼? 많이 다쳤습니까? 거의 쉬었다가 내려졌다 해도 됩니다. 거의 다 됐죠. 지금 말씀은 신문들이 인용을 하겠는데요. 자, 거의 쉬었다가 내려졌다. 아니, 왜냐하면 네네. 그분 측에서 접촉을 하고 할 때도 자기도 분명히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전 대표로 후보가 확정된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민주당은 닫힌 정당이기 때문에 어떤 대권 후보도 민주당 가겠다고 나선 사람 없어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어렵다 하는 판단을 했으니까 국민의당에 상당한 흥미를 가지고 노크를 해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샷다를 내렸다.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반 전 총장이 새누리당 이제 초재선 의원들 9명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제 당연히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제3지대 이야기가 물어봤더니 여러분 생각대로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제3지대라는 건 굳이 저희가 해석을 하자면 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정당, 뭐 새누리당 선택하지 않고 이른바 빅텐트를 밖에 치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까? 지금 현재? 그 빅텐트는 어렵습니다. 이미 원내 교섭단체로 등록한 4개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하는 국민의당의 빅텐트는 이미 작년 총선에 의거해서 제3지대 빅텐트는 국민의당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린 정당으로서 표방을 하고 있으니까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입니다. 이념이 같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들어오면은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거기에서 강한 후보가 대권 나가는 것이 정권 교체의 길이다라고 했고 네.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여야 가릴 것 없이 빅텐트에 들어와서 경선을 하자 네. 하는 건데 그건 실현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도 가능성 있는 건 바른정당과의 연계가 현재로서는 제일 큰 경우의 수 아닙니까? 저희 바른정당 아니요. 반전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에서도 러브콜을 상당히 보내고 있는데 네. 네. 설왕설래하는 얘기를 보면은 네.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에서 이미 강하게 의사표명을 했고 네. 상당한 의원들을 포섭해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바른정당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 지금 현재 충청권 일부 의원들과 또 다른 의원들이 나와서 창당은 못하고 교섭단체, 제5의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그쪽으로 가든지 네. 안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새누리당으로 가든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국민의당 문제를 좀 손학규 전 대표도 만나셨고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도 만나셨고 비대위원장도 만나셨고 정운찬 전 총리 지금 가장 가능성 있게 계속 만나고 다니시는데 가능성 있게 영입이 될 만한 사람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손학규, 정운찬 네.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꾸준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손학규 대표 의장이 출범시킨 국민주권개혁회의에도 제가 가서 강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네. 결국 손학규 의장도 우리 국민의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정운찬 총리도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공정한 경선을 국민의당 안에서라면 안철수 전 대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죠. 네. 안철수 대표가 저도 작년 4.13 총선 후 우리 국민의당이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에서는 원내 교섭단체도 등록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개헌선을 훨씬 넘는 200석을 차지할 거다. 라고 했지만은 마치 이번 미국 선거에서도 9% 지지받은 트럼프가 91% 지지받은 힐러리한테 이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문재인의 대세론도 힐러리보다 더 많은 기토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데 네. 어떻게 됐든 우리가 작년에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정당 투표에서는 2등을 했고 민주당이 꼴등을 했는데 네. 그때부터 안철수 대표는 저에게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강한 집념에 가까울 정도로 꼭 모셔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운찬 전 총리에게도 상당히 들어와서 함께 하자고 심지어 비례대표 2번을 제안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손학규 대표한테는 우리 국민의당 대표를 맡아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건 결례다. 정운찬 총리나 손학규 대표가 국회의원 한 번 하려고 또는 당대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분들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자기 철학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차라리 우리가 문호를 개방해서 강한 경선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안철수 대표가 경선에 이기면 대통령 나가는 거고 손학규 의장이 정운찬 총리가 이기면 거기를 내보내야지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철수 대표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네. 지금도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안철수 두 유력 대선 후보는 어제 그 호남 일정을 나란히 소화했는데요. 두 후보의 행보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올해 초 무등산에서 새해 첫날을 맞은 이후 두 번째로 광주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표. 돌아선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두 번의 실패는 없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회초리를 든 광주 전남은 더불어민주당의 어머니입니다. 회초리를 드는 광주 전남의 아픈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민주당은 광주 전남의 기대와 촛불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어제 광주를 방문했는데요. 강철수란 별명을 지어준 곳이 바로 광주였다며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강철수 별명 처음 붙여주신 곳이 바로 여기 광주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 별명에 따라서 정말 작년 총선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새누리당 지지율 30% 아래로 떨어뜨리겠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 각각 호남과 인연을 강조하면서 각별한 애정 그리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두 후보의 행보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일반적으로 보면은 무엇에 속임을 당했을 때 처음 속임을 당했으면 속인 사람이 나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만은 같은 사건, 같은 일로 두 번째 속임을 당하면은 속임을 당한 사람이 바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에 가서 미워도 다시 한번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네. 제가 호남 아니에요? 두 번 다시 속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안철수 후보의 말처럼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존재감을 부각시켰는데 총선 성공 이후에는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면서 더불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마저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총선 후에 정치검찰에 의해서 우리는 리베이트 사건으로 우리 당의 지지도와 1위를 가던 안철수의 지지도는 추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당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 게 또 잘못 대처를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안철수, 천정배 두 공동대표는 책임지고 자수하는 기간이 너무 길었고요. 네. 또 이번 촛불 민심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탄핵 일자도 잘 정했고 또 선 총리 후 탄핵 이러한 주장이 옳았는데 분노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이 그 과실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지지도가 높고 그런 현상이 있지만은 네. 이제 합리적인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주장이 그러한 것들이 옳았다라고 또 다행히 리베이트 사건에 관계됐던 우리 두 의원 관계자들 7명이 다 무죄가 돼서 1심에서요. 네. 예, 이제는 좀 미세하지만은 상승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공을 들이면은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셔터가 내려졌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표도 그렇고 다시 국민의당에게 손짓을 하고 있어요. 야권 연대. 아예 가능성이 없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호남을 잃은 겁니다. 호남은 야당의 뿌리이고 호남에 지지 없는 야당의 승리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문재인 대표는 홈베이스가 약하잖아요. 부울경에서 50% 이상 지지받을 것이다. 그건 천만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호남을 찾아가서 러브콜을 하지만은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다행히 안철수 대표는 부산 출신이면서 호남을 홈베이스로 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연대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당이나 특히 문재인 전 대표의 연대는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예, 네. 그것도 안철수 반기문 대표처럼 반기문 총장처럼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는 끝까지 갑니까? 이번에는 안철수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당제 아닙니까? 네. 다당제인데 이게 또 하나의 원내 교섭단체의 태동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잠깐 언급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5개 원내 교섭단체 정의당까지 6당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가 다 나오는데 이제 정치인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파고 국민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밀실에서 야합을 하거나 나눠먹기식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당제에서는 차라리 제가 주장하는 결선 투표제를 해가지고 그 결선 투표제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이 과정에서 각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네. 정책 연합도 할 수 있고 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그러니까 그 취임 직후 일성이 바로 이 결선 투표제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당제 하에서 민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올바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근데 선관위에서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헌법 개정해야 한다고 하고 그렇다면 이게 시기상으로 대선에 도입이 가능한지가 의문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다당제의 출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새로운 국회의 또 새로운 질서의 확립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일당 독주가 시작돼서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출발한 거고 제왕적 대통령 때문에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다당제가 되면은 협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헌 전이라도 독일처럼 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선호하고 있고 네. 선관위에서는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은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만약 헌재에서 이 어느 소지가 있다고 하면은 사전에 유권 해석이나 헌재 소송을 하면은 네. 심판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하지 않고 또 일부 학자들도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이 더 큰 유권 해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뭐 어떤 어려운 질문을 드려도 거침없이 답을 주시니까 이거 제가 네. 난처한 질문 하나만. 일각에서 박지원 대표의 속마음은 문재인 전 대표가 승리하느니 차라리 반기문 전 총장 등 여권이 가져가는 게 낫다. 이렇게 볼 것이다. 라는 일각의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여권은 일단 이명박, 박근혜 이러한 국가를 완전히 파괴시켜 놨다고 하면은 대통령 후보 자체를 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만 하더라도 인적 청산한다고 하면서 깃털만 당원권 정지하고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나가려고 하는 지금 헌재에서도 엎어보려고 하는 최순실의 저런 태도를 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여권이 대통령 후보 자체를 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권으로 정권이 넘어간다. 이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는 결국 이번 대선은 안철수 대 문재인의 싸움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합리적인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지금 잘 보십시오만은 김대중 후보가 정보화 시대가 열린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해서 정보화 시대를 열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핸드폰 팔아서 20여 년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 15년간 아무런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지금 우리 일자리,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정보화 이런 미래에 대한 실력을 확실히 갖추고 있는 안철수 대표야말로 합리적인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만한 대통령 후보가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안철수를 선택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